자, 그러면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재외 한인, 재외 동포들의 국적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48년에 이 국적법이 만들어졌죠. 그때까지의 그 재외 한인의 국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 국적,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 또는 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1948년 5월에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해서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 그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환되었다 뭐 이런 여러 그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공식적인 해석이 뭐 이전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조선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해서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1948년 12월에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때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과연 국적을 상실했는가? 많은 그 동포들이 재외 동포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과연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 국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와 국회의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왜냐하면은 국적을 이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적 이탈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국적법을 시행할 때부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적을 상실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법무부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국회의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 의견에서도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5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시 조선 국적으로 복적하는 그 상황을 그 규정하고 있고 또 1981년에 어떤 대법원 판결에서 1925년경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국적을 상실했다고 본 예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이 실무상 그리고 법제상 그 재외 한인들의 국적을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990년이 되기 전까지는 또 1980년대 일정 시기까지는 사실은 그 중국에 살고 있는 그 조선족으로 중국이 취급한 그 한인들 그리고 그 소비에트 연방에 살고 있었던 그 고려인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특정한 그러한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냉전 시대에는.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그와 같은 그 한인들과 모국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981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공, 한국과 중공 사이에 이산가족 재외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을 두어서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그러한 그 한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여권을 대한민국이 인정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그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권에다가 뭘 도장을 찍어준다든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여행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입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까지 5,600여 명의 중국에 살고 있었던 그 한인이 입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8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77 선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공산권과의 평화공존, 공산권과의 평화공존 그리고 공산권에 살고 있었던 그 한인들과 모국 사이에서 일정한 그런 어떤 그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고 모국 방문을 더 쉽게 하고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 해당 국가의 여권을 인정하고 거기다가 사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만 이제 북한 여권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그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의 그 공화국,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 연방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그 거주국 여권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거주국 여권을 인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판단을 그 밑에 깔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1989년 1월에 독립운동가인 김동삼 선생의 유족이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족을 돌아오게 하는 그 제도를 영주귀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귀국하는 거란 말이죠. 이 김동삼 선생이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 국민으로 취급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분들을 돌아오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분들이. 그리고 외국 국적을 이분들이 취득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적을 회복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귀화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독립유공자 영주귀국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귀국한 사람이 1989년 한 해 동안만 29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및 그 직계비속이란 말은 제 직계자손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290명이 영주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권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국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이분들이 특히 이제 영주 귀국하는 그 동포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뭔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절차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국적 판정이라는 제도를 국적법에는 없는 제도인데 그것을 이 법무부가 지침에 의해서 국적 판정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귀화 또는 국적 회복이 아닌 국적 판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외무부는 독립유공자 영주귀국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립유공자와 그 직계 비속이 귀국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과연 정말 독립유공자가 맞는지를 국가보훈처에 조회를 해서 국가보훈처가 그 지위를 인정하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그 허가를 해주는 그와 같은 식의 그 독립유공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선별적 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외교통상부는 중국 동포 영주귀국 허가 지침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독립유공자하고 그 직계비속에게 영주귀국의 기회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귀국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들어와 있었던 그 중국 동포들이 있었단 말이죠. 1988년까지 입국한 동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다 다시 그 중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1988년까지 입국한 중국 동포들에게도 그 영주 귀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 12월까지 총 355명이 영주 귀국을 했습니다. 자, 중국 동포에 대해서 한중공 간 이산가족 제외 사무처리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와 같은 취지의 그 사무처리 규정을 구소련 동포에 대해서도 1989년에 만들어서 이산가족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음과 동시에 특히 사할린 교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영주 귀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가 사할린 교포 영주 귀국 업무 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영주 귀국 사업을 추진한 결과 1992년에서 199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199명의 사할린 한인이 영주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이 영주 귀국 제도를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이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가 모두
모두 그 국적을, 대한민국 국적을 잃지 않았다는 그 전제가 거의 깔려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귀화나 국적 회복 없이 그냥 영주 귀국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 판정을 통해서 그 국적을 확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영주 귀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주 소수에게만 영주 귀국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외에는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지도 못했고 귀화하거나 국적 회복하는 것도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오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수에게만 영주 귀국을 허용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중국 동포 전부를 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그 200만 중국 동포가 전부 그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동포 영주 귀국 허가 지침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1997년에 중국 동포 국적 업무 처리 지침을 만들면서 이제 그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취급을 하게 됐느냐? 1949년 10월 1일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된 날이란 말이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조항을 좀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북의 혈통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출생한 자는 국적 회복 대상자로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귀화 대상자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1949년 10월 1일을 분기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국적 회복이나 귀화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몇 개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적 회복이나 귀화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 회복이나 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중국 동포 국적 업무 처리 지침은 모든 외국 국적 동포에게 적용이 되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 회복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으로 다시 이 개정이 되었는데 2005년에 그때 이 중국 동포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는 그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국 동포 국적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동포를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중국 동포가 아주 소수를 제외하면은 다 외국인으로 취급이 된 거란 말이죠. 그 외국인으로 취급이 됐으니까는 그 사람들의 그 체류 자격이 있었던 것이고 그 체류 자격을 넘어서 또는 체류 기간을 넘어서 계속 한국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에 뭐 2,000명이 넘는 중국 동포들이 그러한 입장에 처해져서 막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농성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불법 체류를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다가 또 상당수가 2003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이 한중 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2년 한중 수교를 할 때 정부가 그들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분기점으로 해서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하는 그 중국 동포 국적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국적 회복의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위헌이다.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지도 않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각하라는 것은 이 청구에 그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가지고서 이 권리의무의 존부를 직접 판단하기 전에 그 적법하지 않다 청구가. 그래서 이제 쳐내는 그러한 그 결정인데, 그러한 결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1992년 한중 수교 후에는 중국 동포를 외국인으로 취급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1997년 국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적 선택의 기회를 이중 국적자한테 부여했는데 그때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국적을 상실한 것이다. 그 다음에 정부가 중국과 한중 수교를 할 때 중국과 이 조선족 동포의 그 국적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중국 동포 국적 업무 처리 지침은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가지고선 그 어떤 위헌성을 판단하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재판관이 동의한 건 아니고 이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조대현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매우 또 의미가 있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에 의해서 중국 동포가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48년 12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선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자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적법상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중 국적자인데 또 97년 국적법 개정에 의해서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국적 선택 의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서 출생해서 한미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적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것하고는 달리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의 이중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적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국적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이제 그들의 자녀는 그 국적 선택 의무를 가지는 이중 국적자이니까 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선택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거기서 살고 있었던 1949년 10월 1일에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되는 바로 사람들은 그때 국적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1997년에 국적 선택 의무가 부과되면서 국적을 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적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동포 국적 업무 처리 지침은 출생 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무조건 1949년 10월 1일에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취급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선언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 동포는 이 1949년 10월 1일에 국적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구소련 고려인 동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소련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분명치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자면은 소비에트 연방의 국적을 그들이 취득을 했어도 1924년에 일방적으로 국적을 부여했다고 했죠.
그것은 일방적으로 부여받은 그 소비에트 연방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지 않았다, 한동안. 그럼 언제 그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는가? 소련방이 해체된 1991년 말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국가는 사라지고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을 이루는 국가들이 국제법상의 국가들이 된 거란 말이죠. 그때 그 공화국의 국적을 이들이 취득을 한 것으로 취급해서 그때 그것을 자진성을 인정을 해서, 왜냐하면 무슨 절차를 거쳐가지고선 그 공화국의 국적을 계속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을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그때 상실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실무를 펼쳐 나가고자 하는 입장을 법무부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소련 그 고려인 동포의 경우에는 그 국적 문제가 그다지 중국 동포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뭐 취득하려고 하는 동포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만 사할린 동포는 조금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자진해서 그 이주를 한 게 아니고 징용으로 해서 15만 명 정도가 그 사할린으로 징용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2차 대전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해 준 판결이 2014년에 나왔는데, 1954년에 사할린에서 태어났고 그때까지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어떤 동포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 한참 후에 2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법이 제정이 된 때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에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한 동포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소련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동포인데, 만약에 그러면 러시아 국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런 자진해서 근데 그 러시아 국적을 설사 보유하는 그러한 사할린 동포들이라도 그것이 자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할린 동포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그들이 국적 판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서 계속해서 그 사할린 동포는 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면서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때 4만 3천 명 정도가 남아 있었으니까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할린 동포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다른 고려인 동포와는 조금 다르게 취급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적 제1동포가 문제가 되는데, 이 조선적 제1동포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제1동포 중에 우리가 제1동포가 한 60만 명이 일본이 해서 많은 동포들이 이제 돌아왔고, 일본 체제가 정비될 때 60만 명 정도의 제1동포가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이 이제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죠, 일본이. 그래가지고서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그 외국인 등록부에 대한민국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조선으로 그냥 남아있는, 대한민국인으로서 난 하기보다는 그냥 조선으로 남아있겠다 해가지고선 그 조선으로 기재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원래가 처음에부터 이분들은 조선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국적자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을 해서 외국인 등록부상의 기재를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서 지금은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3만 명이 채 안 되는 그 제1동포가 여전히 외국인 등록부상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으로 기재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분들은 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도 않은 사람들로서 일견 무국적자로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들 중에서 북한 국적을 가지고 북한 여권을 소지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보았던 그 북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정대세 선수가 있었죠. 이 정대세 선수는 조선적 제일동포인데 그러면서도 그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월드컵에 출전한 것이죠. 이 조선적 제일동포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상 그 외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그 동포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지 않은 그러한 그 동포에 대해서 그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 증명서를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 일본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여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는데 이 여행 증명서 발급이라는 것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가지고선 잘 발급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까다롭게 하기도 합니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정영환이라는 제일동포 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제일동포 학자인데 이 정영환 교수가 한국의 학술회의에 참석하려고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영사관에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국적 변경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좀 기재를 하라 그렇게 했더니 정영환 교수가 난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영환 교수가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그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1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정영환 교수를 무국적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 1954년에 만들어진 협약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당사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은 무국적자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뭐 발급을 거부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잘못된 그 처분이다, 행정처분이다 해가지고선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정부가 항소를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왔는데 사건이 여기서도 정영환을 무국적 제외 동포로 보면서도 이 외국 거주 동포용 여행증명서는 우리 그 예를 들자면은 여기가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가지고선 여권을 분실했다 그랬을 때 발급해주는 여행증명서하고는 달리 이거는 재량에 의해서 이 사람을 들여보낼 것이냐, 입국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서 당국이 판단해가지고선 할 수 있는 발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증명서이기 때문에 정영환 교수가 친북 활동을 했다. 북한을 뭐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유 삼아서 그 발급을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정영환 교수의 청구를 기각을 하는 그래서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해서 결국은 정영환 교수는 그 여행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정영환 교수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발급 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정영환 교수의 국적을 무국적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선적 제일동포의 국적이 과연 이 조선적 제일동포를 무국적자로 취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사실 매우 미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일방적으로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가 1948년 12월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모든 그 제외 한인이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제외 한인의 지위가 그러다가 언제부터 그들이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이 법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거에는 국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외국 국적을 가지는 동포로 그 지위가 전환됐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